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회로 이론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는 윌레이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도르프 교수가 Introduction to Electric Circuit 이라는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이 교재는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우리 한림대학교 구내 서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나오는 전기 회로의 변수를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회로를 먼저 꾸미고 그 회로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전기적 현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왼쪽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항의 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소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각 소자는 위의 그림처럼 두 단자를 갖는 소자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회로가 구동이 되고 또 전기회로에서 기능을 가지려면 전기 현상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 전기 현상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 이 전하는 전기 현상을 발생시키는 전기량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 전기 회로의 이런 도선을 타고 흐릅니다. 지금은 직류 회로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의 도선에서 계속 이와 같이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이 되겠죠. 전류는 어떤 한 지점에서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또 혹은 이 지점에서도 한 지점에서 흐르는 그런 전하, Q라는 전하의 단위 시간당 변화율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전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르기 위해서는 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전하가 흐르지 않겠죠. 어떤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전기력에 대해서 크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기장이나 우리 전자공학과의 그 전공 분야에서 충분히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전기적 그 현상의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소개하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이 이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력이 바로 이 전기 회로를 구동시키는 힘이고 또 회로가 작동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전자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전기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하, 지금 우리가 전하를 배우고 있는데 이 전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물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 안에 전하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하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동선, 이제 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라는 물질, 원자 번호가 29입니다. 그 원자의 구조는 핵이라는 것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겠죠. 그리고 핵 주위에 이 전자가 띠가 많이 두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가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 원자의 최초 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하는 양성자와 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안에는 전하가 있겠죠. 양성자는 양전하이고 음전하는 전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성자는 사실은 전하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 보호의 모델에 보면 이 최외곽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흐르는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전하가 전자고 전하고 이 양성자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전하가 전자인데 이 전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쿨롬이라는 사람이 전하량의 단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쿨롬이다라고 하면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전자라는 그런 음전하 가 이제 1쿨롬이 되기 위해서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1쿨롬이 되기 위해서 1초 동안에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그런 전자의 전하량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역산수를 하면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은 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계의 쿨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감이 안 오죠. 그 10의 2승, 3승도 아니고 18승, 뭐 마이너스 19승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결론적으로 전자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이 작은 전자의 흐름을 이 쿨롬이라는 사람이 1초 동안에 전자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흐르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1쿨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하량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전자의 전하량은 좀 전 이야기했듯이 전하량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계라고 하고 전자의 전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쿨롬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전하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전하의 단위, 이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다라고 해서 C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 전하는 전자와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그 이온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소이온, 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등 음이온과 양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들 이온을 우리로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음전하 혹은 뭐 양이온은 양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이동하면 곧 전하가 이동한다는 것이고 이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 무슨 현상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가 중요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은 미국의 유명한 전기과학자 벤자민 플랭클린이 최초로 사용을 해서 그 전통적인 그 규정을 이용을 합니다. 전류의 흐름의 그 방향, 흐르는 방향은 전하, 즉 양이온 혹은 양성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 원자 안에 핵이 있고 핵에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동은 전자가 하는 거지만 양성자는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규정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양전하 혹은 양이온이 흘러가는 그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다 라고 해서 그런 방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전류에 대한 이 공식 여러분은 꼭 이해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소자에 흐르는 이 전류,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 전류가 있고 또 교류 전류가 있습니다. 예? 위에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의 x축이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전류는 DC, 직류 전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직류 전류의 의미, 직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직류다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램프파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연파가 되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수함수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그림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전류가 바뀌면 우리는 이 신호는 교류 신호다 혹은 교류 전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흐르는 이 전류, 이제 전류만 알고 있으면 아래 수식처럼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봤던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선에 흐르는 전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0으로 놓고 회로가 스타트 할 때는 어느 전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제. 자, 이 그림의 예제를 보시면 회로에 다음과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0에서부터 1초 사이에 이처럼 직류의 전류가 흐르고 또 0에서부터 3초 사이에는 이처럼 증가되는 형태 모양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전하량은 얼마인가라는 거죠. 전하량. 자,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전하량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전하량이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만 알면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류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가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전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 적분이 0에서부터 3초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류의 그 모양을 보면 0과 1초로 적분을 놓고 또 나누어서 더하기 1과 3초 적분 구간 안에서의 전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훨씬 더 쉽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 적분은 면적을 취하는 면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의 면적들이 바로 전하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5쿨롬이 나온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간단한 단위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SI 유닛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SI라는 것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라는 국제 표준 단위가 됩니다. 자, 길이, 질량, 또 시간, 그 electric current, 전류, thermodynamic temperature에서 연력학 온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mount of substance, 물질의 양.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물질의 양은 몰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심볼은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뭐 전기 전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만은 실제 반도체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 용어들입니다. 또 조도, 얼마나 밝으냐에 대한 것이죠. 이 조도도 여기서 칸딜라라는 이름으로 쓰고 심볼은 CD라고 이름을 씁니다. 다음에 또 여러 심볼들이 있습니다.
어, 예, 유도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 SI에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유도된 여러 유도 단위들이 있습니다. acceleration 가속도, 여러분 뭐 가속도나 속도는 다 알겠죠? 이런 포뮬러로 사용된다는 건요. 예, 그리고 주파수가 있고 또 force 힘이 있습니다. 예, 주파수는 우리가 헤르츠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죠. 심볼은 헤르츠가 되는 것이고 단위 시간당 똑같은 파형이 몇 개가 주어지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폴스라는 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고 쓰게 되고 또 N이라는 심볼을 쓰게 됩니다. 프레셔, 압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밀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혹은 워크, 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줄은 이제 J라는 이 용어로 쓰게 되죠. 그는 에너지. 그리고 파워라는 것도 있죠. 파워. 이 파워는 전력입니다. 전력은 와트라고 이름을 표시하고 또 W라고 쓰기도 합니다. 초당, 전력은 초당 얼마의 줄 에너지가 지나갔는가, 또 흡수했는가, 또 공급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기적 전하가 있겠죠.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하, 이런 쿨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C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쿨럼도 우리가 앞에서 쿨럼의 정의는 전류의 정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류는 이렇게 했죠. 이꼴 dT분의 뭐였습니까? dQ였죠. 그죠? 예, Q. 그래서 Q를 dTI 이 전류랑 I랑 두 개를 곱해주면 Q에 대해서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암페어라는 전류에다가 시간 S가 곱해지게 되는 그런 포뮬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전이차 포텐셜이 있습니다. 전압으로 표시하고 다음에는 저항 오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심볼은 이처럼 오hm 여러분 많이 봤죠? 그리고 전압은 V에 해당하는 심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덕턴스 이름을 시멘스라고 붙이게 됩니다. 컨덕턴스는 심볼은 S라고 쓰게 되죠. 이 컨덕턴스는 도체가 되니까 이 어떤 물질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가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표시된 양이 바로 컨덕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캐패시턴스, 이거는 페러드라고 표시를 하고 또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그네틱 플럭스는 웨버라고 이야기하고 WB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마그네틱 플럭스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일부 소개가 됩니다만 우리 이번 학기에는 여기 다루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인덕턴스, 캐패시턴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기회로의 변수가 되는데 인덕턴스는 헬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심볼은 H다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심볼들을 이렇게 나오는 심볼들은 익히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볼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기본적인 심볼이고 이 심볼만 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전기적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단위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몇 급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 중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의 3승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다라고 하고 K를 쓰게 되죠. 그리고 6승은 메가, 그 위에 1000배가 더 큰 것이 기가, 그 다음에 테라 이렇게 쓰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센티메타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작은 수가 들어가게 되면 소수점에 10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몇 급수가 센치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이너스 3은 밀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마이크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는 나노가 되죠. 나노. 네, 나노가 되는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피코 되고, 요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15는 femto라고 이름을 붙이고 F라고 이야기를 씁니다. 자, 앞에 있는 SI 유도 단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단위의 크기도 이 내용만 보면, 심볼만 보면 단위의 크기가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히 캐패시터나 또 인덕터나 이런 소자들 들어가면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이 심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노까지는 뭐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코 그리고 이제 펜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작은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압을 배우겠습니다. 이 전압. 자, 이제 이 전기회로 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전압과 전류입니다. 이것은 기본 변수죠.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회로 이론 기초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회로 이론 기초를 배우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수들은 이제 회로 소자를 우선 가정해서 이 회로 소자를 중심으로 전류와 전압에 대한 또 새로운 관계 그리고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가 흐르는데 전하가 이렇게 이제 전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하가 흐르는데 필요한 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압은 반드시 값이 있는 것이고 또 전압은 극성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이 전압에 어떤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을 표시할 때는 V라는 전압을 쓰지만 이런 극성까지 반드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극성은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전류가 만약에 아래 하살표 방향처럼 소자에 흐르면 그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자에 그 전압이 걸려 있는데 그 걸려 있는 전압의 극성의 표시는 전류가 들어가는 그 방향이 전압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전류가 A 단자에서 B 단자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하면 이 전류의 방향이죠. 이 방향 이렇게 가정하면 이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 이 전압은 전류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플러스, 나오는 쪽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렇게 표시하고 또 전압의 표시는 A, B라고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A, B. 그러면 전압의 A, B라고 이렇게 표시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전류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위에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B라는 단자에서 A라는 단자로 이 소자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면 전압이 걸려 있다. 이 소자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압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방향.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는 입구 쪽을 우리는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고 나가는 쪽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고 또 B의 서브스크립트를 보면 전압의 서브스크립트를 보면 B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A로 나온다라는 그런 표시로 VB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전압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압은 플러스 단자에서 여기도 플러스 단자를 볼 수 있겠죠.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양전하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단자 양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단자 A에서 단자 B, 그러니까 단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양전하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뭐라고요? 에너지, 일을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됩니다. 전하가, 얘는 Q가 전하죠. 이 전하가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양전하를 이동시키는데, 양전하의 변화량이죠. 양전하의 변화,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처럼 Q가 이동함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W가 얼마나 많은 변화량을 갖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압도 마찬가지로 전하의 이동, 전하를 이동하는데, 자, 전하가 이동되는데 그때 필요한 일, 이것이 바로 전압이다. 그렇게 전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앞에서 배웠죠? 뭘 씁니까? 바로 볼트라고 전압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단위의 전압에 이걸 한번 볼까요? 전압이, 여기에 전압이죠?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여기에 전압 이렇게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전압, 그렇게 여기도 똑같이 전압을 사용하게 공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쿨롬, 예를 들어서 1쿨롬의 전하가 1V의 전이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또 그와 같은 형태로 정의를 좀 다르게 쉽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전이차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전이차, 1V의 전이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이차는 전압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포텐셜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전이차가 아니라 전위라고 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전이차는 전압, 그 두 지점에서의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차를 전압이고, 이것이 전이차가 되는 것이고, 전위라고 하면 한 지점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위는 전위, 우리가 전위, 포텐셜 영어로는 전위 되는 거예요. 전위는 한 지점을 정의하지만 전이차는 전압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두 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때도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지점을 이용해서 이 지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이차가 되는 것이죠. 전위가 뭔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교재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전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하가 A 지점,
전하가 지나가죠. 이 전하가 A 지점으로 지나갈 때 그 지점에서의 그 전하가 갖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점에서 전하가 갖는 뭐 에너지,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전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지점으로 전하가 갖는 힘은 에너지는 이 지점보다는 이 지점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전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쉽게 하면 위치 에너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산 위에서 물을 보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 산 위에 있는 그 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전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전위는 어떤 회로가 주어지고 소자가 주어졌을 때 한 지점에서 정의된 그 값이 1쿨럼이 갖는 어떤 전기적 에너지를 우리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J, 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전기적 그 에너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의 단위에서도 쿨럼 분의 줄이라는 이런 전압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과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P라고 이름을 붙이고 에너지는 W라고 이름을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소자에 공급되는 이런 에너지 그리고 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구의 밝기, 마트에 가면 전구를 구매하면 그 전구에는 반드시 밝기로 와트로 표시되어 있죠. 60와트 혹은 100와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와트는 전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와트가 뭐냐, 전력이 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력이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수식을 이야기하면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이 소자에 지나가서 이 소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또 흡수하느냐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 공식을 보면 이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지금 길게 말로 한 그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1초 동안에 dt죠.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이 소자에 지나가서 그 소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느냐 혹은 흡수하느냐로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VA의 전압이 2V가 걸려있다라고 가정해봐요. VA 전압이 2V가 걸려있다.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만약에 1쿨럼이 지나간다라고 가정해봐요. 1쿨럼이 지나가면 이때 2줄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2줄이 소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줄이 1초 동안에 소비가 되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1시간 내내 지나야만이 2줄이 소비가 되는지 이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1초로 잡느냐 10분으로 잡느냐 이런 이 단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이야기할 때는 1초 단위, 여기도 1초 단위, 기본적으로 다 1초 단위를 씁니다만 이게 그 1초 동안에 이 에너지가 줄이죠. 줄이 소모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간 변화율을 우리는 전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 줄만 달랑 알아가지고는 전력을 말할 수가 없고 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줄이 1초 동안에 지나갔는가 혹은 10초 동안에 천천히 2줄이 토탈 지나갔는가에 따라서 전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지나가면 전력 소모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100줄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가정해요. 100줄의 에너지가 소비됐다. 라고 하면 전력은 얼마입니까? 전력은 와트로 표시하죠. 전력은 이 수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10와트가 나오겠죠. 10와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자, 또 마지막에 한번 이 수식도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력 P는 dT분의 dW로 쓸 수 있으니까 dT분의 dW를 씁니다. 자, 여기에 dQ를 분자로 놓고 분모로 놓으면 얘는 서로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dT분의 dW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전하의 변화량에 따라서 줄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느냐, 변화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하가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의 정의가 그렇죠. 여기 보면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것은 전압이고 요것은 뭡니까? 기억나나요?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율. 그 전하가 시간의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력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이 전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심볼로서는 W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전류와 그 전압의 그 방향 표시에 따라서 이 소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위에 A 그림, 이 그림은 전류가 소자의 전압 단자 플러스 이 단자로 지나가고 마이너스 단자로 전류가 나옵니다. B점으로 나오게 되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전류가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고 플러스 단자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보면 전류가 전압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가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른다라는 룰이 있어요. 수동소자라고 하면은 이제 R, C, 캐패시터, 인덕터, 저항, 레지스터 이런 것들 수동소자라고 이야기해요. 트랜지스터는 수동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동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이 전류가 전압 플러스 단자에서 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소자 표기법에는 전압은 전류가 들어오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양전하를 밀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양전하를 밀어낸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이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전압이 플러스가 걸려 있다면 양전하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자는 우리가 전력을 한번 계산하면 전력 P는 이 전압에다가 전류가 되겠죠? 이 전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값이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와트로 단위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와트다 라고 하면
이 소자의 10W가 에너지로 소모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0W가 소모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용에서 보면 TV나 냉장고가 하나 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기를 연결하면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TV를 많이 볼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처럼 전압의 양전하로 들어가서 음전하로 나오게 되면, 음단자로 나오게 되면 이때 이 소자가 받는 전력, 이 소자가 받는 전력은 에너지를 소모 혹은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이 에너지 연력학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이 에너지는 다시 열로 발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나 에너지가 흡수하는 소자는 열이 좀 나요. 만져보면 좀 뜨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경우의 전력은 이 소자의 전력이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력의 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전력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수하는 값. 그래서 열로 소모되고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그 전기요금, 전기세, 전기요금 비를 받아보면 거기에 이번 달 소모되는 전력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뭐 킬로와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지 않아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의 부호, 아무것도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저런 플러스의 부호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됐다, 전력이 소모됐다, 열로 발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값이 양수이면 소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로 소모한다는 것이고, 또 이 전력은 소자에 흡수되는 전력 혹은 소자에 소모되는 전력, 그렇게 전력에 대해서 또 소자와 관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아래 그림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고 플러스 단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표기법은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위에는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르는데 아래는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 전력을 계산하면 전력 P는 전류 I에다가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전력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죠.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전압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 방향, 이 방향에 이 소자의 전압의 단자,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로 나올 경우에 전력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거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전력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 이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혹은 공급하는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급이다. 배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 공급이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흡수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흡수다. 자, 흡수되는 전력이냐, 공급하는 전력이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흡수되는 전력이나 공급하는 전력은 사실은 동일하지만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흡수 전력, 공급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흡수되는 전력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흡수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전력은 이겁니다. 그렇죠. 자, 흡수하는 전력은 플러스, 그리고 공급하는 전력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 전력이
바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이 소자에서 전압 8V가 걸려 있고, 그리고 전류 25mA. 자, mA는 앞에서 우리가 단위를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mA라고 할 때 이 소자에 흡수되는 전력, 이미 이제 문제 흡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흡수가 되나요?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압에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력과 또 10ms 동안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 안에 이제 흡수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열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P는 어떻게 계산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 8V에다가 전류 25mA를 곱하면 8 곱하기 0.2W가 되는 것이고, 또 흡수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것이 전력의 표시니까 이 전력의 표시를 다시 적분을 하면 이처럼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10ms니까 0.01 범위까지 적분 구역을 놓고 0.2W가 얻어졌잖아요. 그래서 0.2W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적분을 풀어나가면 2mJ. 줄은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또 간단한 풀어볼 필요 없는 그런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은 뭐냐면 소자에 흡수되는 전력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공급되는 전력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은 A번 흡수되는 전력인가요? 공급되는 전력인가요?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흐르는 방향이 들어가는 입구가 전압의 양단자에 플러스 단자에 걸려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흡수 되죠. 흡수. 자, 이렇게 흡수라고 쓸 수. 흡수. 자, 그 같은 흡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얘가 흡수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들어가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자, 그러면 얘는 흡수가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압에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로 나오죠.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 나오니까 이 두 개의 소자는 공급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네. 제가 또 주어져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회로에 이 전하가 그림처럼 흐른다라고 가정해봐요. 이처럼. 그럼 이에 상한 전류를 찾아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공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공식의 전류를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하를 알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미분이잖아요. 전하를 미분한 것이 전류죠. 전하를 미분한 것이. 그래서 전하가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면 이걸 미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전류도 0이 되겠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기울기가 없으니까 여기도 0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가 없는 거.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울기가 없으면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이제 기울기가 여기가 있죠.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른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른가요? 그렇죠. 육안으로 봐도 왼쪽에 있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이고 미분하면 그 값이 크게 나옵니다. 미분은 2분의 20이겠죠. 분모 여기에 해당하는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 이것을 이제
미분에 대한 것이니까 이건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4에다가 7까지 구간이 떨어지죠. 그래서 4에서 7 사이분의 7에서 4를 뺀 3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6.7이 나오겠죠. 그 숫자가 여기는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미분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뭐가 돼요? 방향이 정해지죠. 미분은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이요. 여기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미분이라고 하면 그냥 계산해서 끝을 냈지만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곧바로 미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사실만 알면 숫자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직접 그 미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회로의 이제 거꾸로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반대되는 거죠. 회로의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갔어요. 펄스 모양으로 전류가 흘러갔습니다. 이에 상하는 회로의 전하를 한번 그려보라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적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분상수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0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적분한다라는 거예요. 적분. 이 그림을 보고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은 삼각형 모양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면 적분을 시작할 때 여기 적분을 쭉 하면 점점 적분이라는 것은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면적이 쭉 누적돼서 올라가죠. 쭉 끝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 점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가장 큰 값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 면적인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 토탈된 이 면적 플러스의 면적이 쭉 그 적분해서 떨어질 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되어서 이쯤 되면 여기까지 적분을 계산하면 여기에 면적 플러스의 면적과 여기에 마이너스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펄스를 적분하면 삼각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간단하게 전류가 전하가 이렇게 흐르고 전류는 어떤 모양이냐라고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미분을 하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류가 되니까 전하가 되니까 요걸 미분하면 기울기가 항상 여기까지는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기울기니까 미분하면 그 값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고, 그리고 이 꼭지점, 이 점에서는 사실은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똑같은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회로 이론, 전기 회로의 그 변수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